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10월 17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책과 격려가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을 과감히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이 시간은 FM 94.5 라디오와 채널 24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언 샵 0945 유료 문자나 팟빵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던 그 조 전 장관과의 동반 사퇴설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사실상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반 여론을 잘 알고 있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와 함께 또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들이 맡은 그 직분을 그냥 다 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발된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냐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 피고발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장님, 네.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입니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고발인 신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라고 아니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반 퇴진설은 일축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책임지는 총장 자리에서 그러면 물러나실 겁니까? 저는 뭐 저에게 부여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 언론사가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여당 의원들은 조국 수사팀이 운영한 단체 대화방을 놓고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을 질타했습니다. 아까 제가 왜 카톡방 폭파했는지 물었죠. 왜 폭파했습니까? 그 관여한 사람들이 만들었다가 없애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중앙지검의 수사팀 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이 제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 카톡방을 이 문제가 되고 나서 폭파했는지 저는 이유가 안 간다는 거죠. 여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야당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강조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은 어떤 사건이든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며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0일 전 국회의원들 앞에서 인사검증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현장은 그때와 비교하면 여야의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그때 다른 여야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립니다.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때 야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를 결사 반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꼬집었고 여권 실세와의 만남도 난타했습니다. 양정철 씨 만난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 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좀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고 변창훈 검사 얘기를 꺼내 윤 총장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위증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윤 총장을 감쌌습니다.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전화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102일 만에 만난 윤석열 총장과 여야, 그때와 180도 달랐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에 부글부글 끓는 여당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직 수사인지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목적성을 가진 수사인지 아니면 수사 정황과 단서와 혐의를 쫓아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수사인지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팔이 좀 그만하자고요. 사퇴했잖아요.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까? 어디에 비교가 됩니까? 야당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으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쓴소리도 많이 했고 또 전투욕도 활활 타올랐고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정적을 향한 칼을 휘두를 때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하다가 살아있는 권력, 조국을 수사하니까 망고 역적으로 100일 만에 공수가 완전히 뒤바뀐 여야의 모습은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을 증명한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광삼 변호사, 양재열 변호사 두 분께서 나와 계신데 국정감사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이후로는 처음 얼굴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9월 25일 인천에서 국제 마약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뭐 주요 관계자니까 잠깐 이제 인사차 나갔던 거 빼고는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뭐 기대했던 것 또는 예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뭐 아직은 말을 많이 아끼고 있는 거고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벌써 전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예. 사퇴를 했고 그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묻기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죠. 예, 김 변호사님. 일단 뭐 오늘 국감에 대해서 뭐 사실 많이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후에 뭐 먼지털이 수사, 과잉 수사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많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여당이 어떤 공격도 예. 굉장히 좀 조심하는 분위기였고 예.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뭐 물어본 것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주장 이제 그런 것만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이 얘기하는 그런 국감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얘기는 나올 수가 없었고 지금 사실 수사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뭐 국민들도 그렇고 아마 여야 의원들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검찰총장 입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알고 싶었던 핵심적인 그런 것들은 뭐 알기가 좀 어려운 국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우선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검찰청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부터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긴 뭐 누구라도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법과 원칙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뭐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조작된 여론과 동원된 군중을 이용해서 국가의 검찰권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간단하게 가능하다면 소회나 그 국민들께 좀 메시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와 함께 또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를 비판하시는 그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저희를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할 뿐이고. 네, 뭐 법과 원칙대로. 근데 예상하기에는 뭐 그동안 잘못된 수사가 이런 거 있지 않느냐 뭐 크게 그림이라도 좀 갖고 나와서 막 지적하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네요. 사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면 여당 의원들이 주로 이렇게 지적을 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여당으로서는 이제 조국 장관의 그 어떤 둘러싼 상황들이 길어지고 논란이 많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정도의 질문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를 꺼내들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사실은 조국 장관 관련된 의혹들을 또 불거뜨리는 그런 효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을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저는 윤석열 총장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이 과연 뭘까? 그냥 법과 원칙이라고 언론적인 대답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법에 관한 원칙에서 가장 큰 어떤 대명제 중에 하나가 비례 원칙,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일이 그렇게 검찰에 정말 가장 큰 역량을 동원해서 이 정도의 규모의 수사를 벌일 만한 일인가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질문, 아까 표창원 의원도 비슷한 질문을 하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그냥 원칙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조금은 답답하긴 했습니다. 조금 더 궁금증이 풀리진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 일단 이제 법과 원칙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이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로 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이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일었고, 특히 검찰이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비판 받은 만큼 이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5시 좀 넘어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기소한 거 공소사실이 이거 백지 공소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추후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인을 왜 옹호하는 거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달라.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제가 오늘 쭉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수사에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뭐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오늘 수사의 원칙을 지키겠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뭐 수사 결과를 좀 봐달라, 그리고 뭔가를 내놓겠다, 뭐 그런 취지로 좀 익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뭔가 그 날카로워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과잉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데 왜 편드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쪽으로 슬쩍 이야기를 갖다가 틀어나갔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한데 패스트트랙 의원 이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할 거죠. 모든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다 저희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정도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의문도 듭니다. 총장으로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검사들이 총장의 마음이나 총장의 움직임과 똑같이 일체화되어 있을까? 나름대로 또 검찰이 지금 상당히 어떤 그 자기네들의 권한을 축소당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있으니까 내부의 반발을 큰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게 자신감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뭐 저렇게까지 반발할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받아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이 개혁의 어떤 대상이고, 물론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도 개혁의 주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주체라고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깎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반발도 있고 외부적인 비판이 많을 또 이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윤석열 지금 총장의 모습은 바깥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나를 믿어라라는 그런 모습처럼 예. 비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 만약에 이 수사의 결과가 뭐 맞득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런 수사총장의 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지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혹시라도 뭔가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내 책임이다라는 식의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뭐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질의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잡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검찰 내부 구성원에 대한 메시지처럼 들리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뭔가 내놓으면 그때 아실 겁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십니까? 그 이제 신뢰를 지금 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근데 오늘 사실 국감에 있어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또 야당 의원들의 어떤 그런 거에도 말려들지 않고 또 여당 의원들의 일부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약간 뭐 굉장히 절제를 했다고 보는데, 이제 박지원 의원 질문에는 좀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 나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것은 아마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 절제되었다가 저때 좀 표출이 됐다고 봐요. 이게 완전 표출은 아니지만 일부 표출이 됐다고 보는데, 일단 이제 본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였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패스트트랙하고 견주느냐. 그런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아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자유한국당 수사도 굉장히 빡세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후에 뭐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패스트트랙 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거와 이거와 비교를 하니까 사실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만약에 계속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출석 안 하면 이제 그 부분도 물었잖아요. 출석 안 하면 뭐 또 백지 기소할 거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출석 안 하면 사실 이제 체포영장 발부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이 회기 중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것은 이제 CCTV가 있어요. 그럼 증거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로 보면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제가 볼 땐 조사 않고도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힘드니까 또 자신의 내심적으로는 왜 이걸 견줘가지고 그러는가 약간 반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여요. 하긴 국정감사를 국회의원들한테 받는 자리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 걱정 마십시오, 싹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곤란한 처지긴 어렵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절제된 모습으로 계속 가니까 정말 이게 파고들고 흔들기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단단해 보이고. 어느 뭐 장관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한편으로는 야,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힘이 세긴 세구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저렇게 있는 데서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뭐 저기 윤 총장 개인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거를 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부담스러운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검찰청을 국민들이 에워싸고 그렇게 촛불을 켜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데 그 부분도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그리고 이걸 뭐 공개적으로 뭐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이 지금 사실 이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서 예. 직접 지시를 하는 뭐 거의 법무장관의 역할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도 할 뿐더러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저거를 받아들이고 얘기하는데 부담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그건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뭐 사법개혁 처리안이 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딱히 할 얘기도 없는 거고 국회에서 또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역시 검찰총장이 그것에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겠고 국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명분이나 이런 걸 따져봤었을 때 누가 봐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들 많이 지적이 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예. 김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이제 검찰 개혁 자체는 뭐 그걸 반대할 수 있는 그거 아니고 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능선은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뭐 검찰 개혁에 관한 작은 그림, 큰 그림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작은 그림은 검찰 내부의 어떤 수사 방식, 관행, 조직 문화, 또 이런 거 관련된 인권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 법무부 검찰 개혁안 이제 2번이나 발표했고요. 또 검찰 스스로도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거의 다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이 얼마나 협의해서 실행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얘기 해놓고 향후에 그런 검찰 개혁으로 이 얘기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거 없던 것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한당의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수처가 검찰을 축소시키고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들을 갖다가 가져가고 또 정권에 오히려 하수인처럼 되면 어떡하느냐, 옥상 오게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검찰총장은 글쎄 뭐 부패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대답을 내놔서 좀 뜨악하는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그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찰총장 그 청문 과정에서부터 받아들였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 설치 사실 여야의 문제이지 검찰총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자체도 뭐 더불어민주당 여당안이 있고 또 야당의 백혜련 의원, 권은희 의원 안이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게다가 그 공수처가 있지만 어찌됐든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특수부를 축소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또 배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명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할 만한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설치의 필요성에서 인정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에 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총장도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또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이제 설치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이 공수처에 대해서 뭐 정권이 뭘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뭐 민변을 뭐 그 공수처 검사들로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일단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그 공수처 법안 자체도 보면 사실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어떤 공정성, 중립성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제도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들어와서 공수처에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 권력 자체의 분산이 아니고 검찰의 어떤 중립성을 좀 보장하는 측면으로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보장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논의해왔지만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제안이 전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긋장을 놓으면 패싱하고 갈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되면 뭐 공수처 법안이랄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하면 졸속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럴 게 아니고 국회에 들어와서 그걸 협의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 게 저 자리에 참 어색해 보였던 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지금 2달 넘게 두 달 가까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진행한다는 게 가능했을까요?
지금은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윤석열 총장이겠어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더 나가서 결국에는 제도적으로 법무부의 탈검찰을 해서 법무부를 떼놔서 과거에 청와대로서 법무부를 거쳐서 검찰로 오던 이른바 정치의 도구가 되던 구조를 자체를 깨고 있잖아요. 예. 대신에 지금 공수처가 필요해진 이유는 뭐냐면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독립을 했는데 독립한 검찰이 폭주하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관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하고 검사나 판사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 수사해서 기소를 누가 해야 됩니까? 별도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공수처를 두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제일 뜨거웠던 부분은 오히려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던 윤중천 별장 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의혹 사건을 그냥 덮고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의원들은 다수가 좀 중재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고소와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이걸 고소를 했는데 이제 금태섭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아니 이거 검찰총장마저도 이런 걸 고소를 일삼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거의 일반 국민들도 무조건 고소를 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어떤 이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총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검찰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한겨레 신문 일면에 대해 이 부분을 아마 게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납득을 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할 의향은 있긴 있는데 한겨레 신문 일면에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게재를 하면 고소를 취소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아마 명확하게 해명을 했으면 후속 보도에 반영이 돼야지 후속 보도도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간 게 아무래도 상당히 마음에 좀 쓰였던 모양입니다, 신경이. 근데 사실 이제 후속 보도의 내용은 그게 이제 윤 총장이 직접적으로 어떤 그 뭐 접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사실 한겨레 신문 일면 나갔던 부분은 제목만 봐서는 좀 오해를 하기 제목이 좀 오해를 하기 쉬운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지만 내용은 또 그런 것도 아니었고 사실 이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문제보다 그런 게 있었는데 왜 검찰에서는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었다는 얘기를 한겨레 신문도 계속 후속 보도를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도 얘기했던 부분이 그렇게 우려하는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됐고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 취지를 좀 고려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과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좀 솔직히 좀 약간 당황스럽고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야, 저거 검찰총장이 저렇게 세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서워 보인다는 생각을 못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 가지 이제 사과라는 표현은 우리는 법으로도 사과는 강제하지 못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결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KBS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여기자 성희롱 발언에 대해 KBS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조 전 장관 관련 보도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양승동 나가래요. 근조 KBS라고 적힌 유인물을 모니터에 붙이고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국회 과방위는 시작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누구 보고 가만히 있으라 말라 하는 거야? 아니 국회법을 어기고서는 그냥 억지 떼쓰면 되는 거예요? 자꾸 고승을 지르니까 여러 차례 지금 고승 지르는 것을 아니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고승 지르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한 뒤 방송된 뉴스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불리한 내용만 압축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너무 출입처 의존적인 보도가 아니었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은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여기자 성희롱 발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외압 때문이냐며 캐물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알아서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닌가 하는. 기자 성희롱 관련해서 당사자 동의를 얻고 증거를 확보했고 조만간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조 전 장관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게 아니냐는 야당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관둘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정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끊어주나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모든 사항이 수사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은 조국이 아닌 현안에 집중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제2의 조국 이런 식의 지나치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한 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예정대로 내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이미 기소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예정대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일 재판은 재판부가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조율한 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일부 언론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인터뷰에서 자신과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웅동학원 측으로부터 교사 임용시험 문제 출제를 부탁받아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한 적은 있다면서 출제료는 웅동학원 측이 해당 교수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시 스펙을 위해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올려진 논문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5월 조사에서 빠졌던 조국 전 장관 딸의 논문도 이번에는 포함됐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14개 대학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감사 대상이 아닌 30개 대학이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전에 조사된 논문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7개 대학의 15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11명의 교수가 자녀 스펙용 논문 끼워 넣기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미성년 아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렸고 아들은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이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편입학이 취소됐습니다. 특히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 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은 지난 5월 전수조사 때 빠졌는데 이번엔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단국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연아 기자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관련 소식인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집행유예가 4년. 네. 그러면 일단 CEO가 자리를 비우고 하는 그런 위기 리스크에서는 이제 벗어나는 거긴 한데요. 맞습니다. 상고심에서 최대 관심사는 그 네. 70억 원의 뇌물 공여 문제입니다. 이게 권력층에서 좀 도와주지라고 하니까 강압적으로 피해자가 돼서 슬쩍 갖다 드린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뇌물처럼 갖다 바친 거냐 예.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뇌물 공유 혐의가 사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대법원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70억 원의 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서 강요죄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 공여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신 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원심과 다르게 판단을 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름 그대로 적용했음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군요. 네. 뇌물죄로 분명하다고 건너갔는데 왜 양형은 그대로냐 이런 문제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1심하고 2심에서 내용이 달랐던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뇌물 공여 혐의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 이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요. 예.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밝혀진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시점이 2016년인데요.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16년 3월에 신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 전 대통령을 만났었고 이후에 그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면세점 사업이 탈락한 롯데가 이거 15년도에 한번 탈락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1심 재판부는 추가로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이든 실력을 갖추려 하기보다 뇌물을 건네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는데요. 신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 판결로 신 회장은 집행유예로 감형이 돼서 지난해 10월 구속 234일 만에 석방이 되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그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는 신격호 총괄회장도 같이 재판에 넘겨졌었거든요. 이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동빈 회장과 함께 기소된 그 신격호 총괄회장도 오늘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바로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형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 바로 서초구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소식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이 역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은요, 서울 서초구가 그 도로 지하에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다. 이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도로 지하에서 이제 7년간 사용해온 사랑의 교회 예배당은요, 무허가 건축물이 됨에 따라서 철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소송이 상당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네. 한번 원점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어떻게 소송이 시작됐는지. 예. 시작은 201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서초구가 2010년 4월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해서요. 10년 동안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제곱미터에 대한 도로 조명 허가 처분을 내줬습니다. 그러자 서초구 의원 황일구 의원 당시 의원이었죠. 또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었고요. 그 감사 결과 구청 허가가 부당하므로 2개월 안에 시정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서초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네. 1심과 2심 재판부는 네. 이 주민과 서울시가 인정했던 부분들에 예. 대해서 기각해버렸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1심과 2심 재판부가 주민 소송의 청구를 각하한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 재판의 시점은 2013년과 14년입니다. 재판부가 당시 이제 이 해당 소송이 주민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 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각하 이유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예. 대법원은요, 이 도로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이 됐다면 주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후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네. 일반 도로니까 네. 그것이 주민들이 쓰고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물건으로 판단할 거냐의 문제였는데 예. 나중에 가서는 그것도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에서 입장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취재를 서초구청 측과 그리고 사랑의 교회 측 양측을 다 했는데요. 일단 그 사랑의 교회 측은요,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뭐 행정적 대안을 밝히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서초구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구체적 조치와 내용 시기는 그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에 가 있는 것 같고 학원 가 있는 것 같고 왜 여기에 민식이가 없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다고 우리 민식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어렵게 섰습니다. 저처럼 자식을 먼저 보내고 저희처럼 무너지는 가정이 제발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사고로 4살짜리 막내 동생은 목숨을 건졌지만 민식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사고가 발생한 이곳은 스쿨존인데요. 더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는 고 김민식 군의 부모를 오늘 소통이 있는 저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49제를 지내주고 있는 거고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 반찬들, 국이며 밥이며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민식 밥을 차려주고 있고요. 사망 신고를 하고 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으면 민식 이름에 빨간 줄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하나 보관하려고 뽑아와서 이렇게 액자에 해가지고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거고. 막내 아들도 같이 치였지만 자기도 쓰러져 있으면서 큰형아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현재 저희 와이프랑 둘째랑 막내랑은 교통사고 후유장애 스트레스를 좀 심각하게 겪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신호등도 없었다고요? 네, 거기는 신호등도 없고 과속카메라도 없는 지역이고요. 만약에 신호등이 있었더라면, 과속카메라가 있었더라면 저희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저희 곁을 떠나는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민식이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민식이법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민식이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됐는데 걔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것 같아요. 엄마 미안하다고. 그 어린애가 눈도 못 감고 저희는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 길을.
그 길을 혼자서 간 거예요, 민식이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 가운데는 발의만 됐을 뿐 제대로 논의되지 않다가 묻히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민식이법이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의 기둥이었고 아빠의 자부심이었고 엄마의 희망이었던 우리 민식아, 다시는 우리 민식이 같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는 아이들이 없게 노력할 테니까 하늘나라에서 잘 지켜봐 주렴. 사랑한다, 민식아. 예, 지켜봐 주렴. 사랑한다, 민식아. 뭐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경을 다른 사람이 뭐 헤아려 말할 수 있든 그런 뭐 표현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스쿨존이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뭐 이것저것 조치를 해놓은 거지만 그 안에서의 교통사고는 사실 많았어요. 계속 있었죠. 네,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4천여 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피해자를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하면 사망이 34명, 부상이 2,500여 명이었습니다. 참 많죠. 네, 이렇게 아이들이 희생되는 동안 스쿨존 관련 개정 법안은 17개나 발의됐지만요. 안타깝게도 아직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개정안이라고 하면 대개는 스쿨존에서의 아이들 안전을 더 강화하는 법안, 보호하는 법안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중에 하나라도 통과가 됐다면, 그래서 스쿨존이 조금 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바뀌었다면 민식군이나 또 다른 아이들의 비극을 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지금 민식이법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민식이법도 처리가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요. 17명 뿐입니다. 17명. 뭐 발의하는데 뭐 전체 동의를 다 얻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17명 다들 뭐하고 지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국감 끝내고 민식이법에 모두들 참여도 하고 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하루를 서두르면 어쩌면 한 생명, 두 생명을 또 더 건질 수 있는 거라고 여기고 좀 이렇게 뛰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보니까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속도를 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좀 가능한 한 내려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식이 아버님이 부탁하신 게 하나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이 동참을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되는 가운데 멧돼지가 도심에서 잇따라 출몰해 시민과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네, 일부 멧돼지는 포획되지 않고 달아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멧돼지 6마리가 아파트 입구로 줄지어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멧돼지 1마리가 쏜살같이 내달리더니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멧돼지는 이른 아침 충북 청주시 수곡동과 모충동에 출몰했습니다. 도로와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던 멧돼지 가운데 1마리는 차에 치여 죽었고 다른 1마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멧돼지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멧돼지가 도심 속을 활보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청주공의 비엔날레 행사장에 멧돼지 1마리가 나타나 시민이 다쳤습니다. 특히 멧돼지들이 상가와 도심을 배회하면서 건물 유리창을 깨거나 차량을 부수는 등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14년 그 정도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소식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사장님. 갑자기 멧돼지. 놀랬죠. 지금까지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데. 멧돼지가 잇따라 도심에 출몰하는 것은 도심 확장과 개발로 서식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먹잇감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이맘때 안 내려왔는데 한 10월 말서부터 11월 초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마주치면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지 말고 조용히 숨은 뒤 경찰이나 소방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인터넷 암시장,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야한, 음란한, 아동 음란물을 거래한 300여 명이 국제 공조 수사 끝에 붙잡혔습니다. 혁신과 범죄의 사이에 존재하는 다크웹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실태에 대해서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저 다크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은 갈래야 갈 수 없는,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그런 저 지하 세계라고만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그런 거겠죠? 그거 조금 비슷한 개념입니다. 원래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인터넷은 저희는 약간 밝은 세계에서 겉표면에 드러난 그런 인터넷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이 검색 엔진으로 찾을 수 없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이런 약간 좀 깊은 딥웹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딥. 함부로 찾아갈 수가 없는데요. 그 안에서 실제로 특정한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은 아예 접속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로 아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비밀 조직 같은 그런 웹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다크웹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제 겉표면에 드러나는 우리가 흔히 들어가는 웹이 있고 깊이 이제 좀 실력이 있어야 되는 딥웹이 있고 쑥 들어가서 또 다른 정말 특별한 걸 갖고 할 수 있는 다크웹이 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크웹에서 돈을 주고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32개 국가에서 300여 명이 검거가 됐다. 무더기로 검거가 됐는데 한국인이 상당수더라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던 웹사이트였거든요. 오늘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영국 각국 사법기관에서 동시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다크웹에서 존재하는 웰컴 투 비디오라는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아동 음란 영상을 거래하던 곳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재작년서부터 인지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가 여기 대해서 어느 정도 검거를 마치고 오늘 이제 최종 발표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약 지금 300명 정도가 지금 잡혔고요. 그 중에서 지금 200명 넘게 한국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중에서 150명은 이미 작년에 한국에서 이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가 될 때 같이 잡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는 보거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이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한국 다음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잡혔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으로 이제 음란물로 잡힌 걸 말하는 거고 전체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3위란 얘기가 있고요. 다크웹 세계에서 이것도 IT 강국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난감합니다. 일단 이번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 잡힌 사람은 한 300여 명이 넘는데요. 실질적으로 회원 규모는 한 120만 명 규모였다라고 120만. 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그 영상 숫자도 한 22만 명, 22만 개 정도의 콘텐츠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다크웹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주로 이 다크웹에서 지금 쓰이는 언어는 그러니까 이 언어로 만들어진 홈페이지 숫자를 따지면은 러시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영어입니다. 둘이 합치면 이제 80%가 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쓰여 있는 그 다크웹 웹페이지들이 존재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영어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이 웰컴 투 비디오 같은 경우도 영어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수사가 들어갔다가 미국 쪽에서 한국에 범인이 있다는 걸 민지를 하고 저희한테 알려준 건데 실제로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좀 쓰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정한 웹 브라우저를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래에 이제 지하 세계 웹 다크웹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IP 추적 같은 것도 어려운 겁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가 보통 인터넷을 쓸 때는 쓰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이쪽 서버 쪽으로 보내주고요. 이 서버의 정보도 이제 저희가 받고 이래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신호를 확인하는 주고받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특정한 브라우저를 쓰게 되면은 저 서버도 지금 접속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요. 그다음에 내 입장에서도 내가 누군지를 저쪽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사이트 같은 이 다크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아예 접속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완전한 보안이 유지가 되는 거죠. 다만 이게 꼭 완전한 보안이 유지되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잡히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깜깜하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으면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건 지금 아동 음란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또 불법한
뭐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 거겠군요. 아동 음란물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다크웹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이트는 그 실크로드라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거의 인터넷의 암거래 시장이다라고 불렸던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청부살인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살인을 청부하기도 하고 일단은 마약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다음에 개인 정보를 거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음란물 같은 걸 거래한다거나 각종 총기 거래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저는 이제 끝장을 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든 적이 있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지하 세계에 많이 이제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지금 이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한국인 접속자나 여기서 잡히는 마약 사범 숫자가 한 2배 가까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디선가 해킹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 정보들을 갖다 잔뜩 긁어 모았으면 그런 것도 거기서 거래가 되는 겁니까? 다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여기에서 한 한국 사람들 300만 명 이상의 신상 정보가 이제 유출돼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막 전 국민의 개인 정보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로 그냥 제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엑셀 파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운을 받아서 보니까 약간 이제 나무가 걸려 있길래 살짝 조작을 해가지고 풀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 이름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다크웹이 아닌 곳에서 공개가 돼 있을 정도니까 실제 다크웹에는 그동안 저희 해킹당했던 대부분 사람들의 정보가 굉장히 값싸게 거래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지하 세계가 또 다른 이제 존재하는 뭐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세계에는 선한 거는 하나도 없고 다 나쁜 것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다크웹을 접속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1990년대에 미 해군이 이제 개발한 거였거든요. 해군에서 좀 익명으로 다른 사이트들이나 이 첩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했던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 부분들을 예전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굉장히 약간 독립된 공간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뭐 인터넷 해방선언 같은 것도 한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히피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인터넷에 검열을 방지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놓은 건데 실제로 뭐 스노든이 했던 폭로나 아니면 뭐 브래들리 매닝처럼 미군의 민간인 학살 영상을 폭로한 사람들도 이 다크웹을 이용해 가지고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정 국가를 여행할 때는 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 국가에서 제가 쓰는 정보를 유출되기가 싫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으신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 똑같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점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험성은 크지만 어떻게든 다크웹이라고 하는 세계가 그대로 존재를 한다면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되거나 심한 범죄를 줄이는 뭐 어떤 방법 같은 걸 짜내야 될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크웹이란 건 결국 인터넷이랑 마찬가지인데요. 일종의 도구이고 칼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쉽게 잡아서 뭔가 어떤 단죄를 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크웹을 이용하고 또 거기다가 비트코인처럼 익명으로서 서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만약 정부에서 막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약간 그 음란 페이지를 단속한다거나 하는 문제랑은 전혀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어떤 웹서핑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뺏어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쓰게 만들 수도 없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선의에 기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다만 하나 기대하는 거는 오늘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연방검사가 이 관련된 사건을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악당들은 이 다크넷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당신들 잡았다. 우리는 당신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당신들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게 이것처럼 뭔가 어디서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사 능력이 그만큼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결코 어디서건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 잡아낸다라고 알려줘야죠.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주신 의견들 볼까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김보라님이 주셨는데 비리를 안 저지르면 공수처가 왜 겁나겠습니까? 공수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비리의 근절이지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SSY님께서는요. 그럼 공수처는 누가 감시하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시점이죠. 또 유튜브에서 배둥둥님이 공수처의 중립은 누가 보증하나요? 예, 그것도 역시 국회에서 지금 여야 간에 이제 치열한 서로의 공박이 오고 가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평양에서 치러진 원정 축구 경기 영상이 들어왔다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2813님께서는요. 귀국하신 대표팀 선수들 살아서 귀환하신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다치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경기가 치열했다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 관련해서 오늘 재판 소식 전해드렸는데 2369님.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하게 처벌하고 추징금 높게 매겨야 됩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어요. 예, 그리고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2369님께서는요. 국회는 스쿨존 아동보호법을 발의했으면 속히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국민청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은 가을비 소식이 있죠. 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어리스트의 나란한 걸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걸음 달콤한 마음은 두근두근 떨리는 걸음은 차근차근